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최고라 불리던 병원들이 한 아이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후 한국에서 날아온 의료진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전 유럽 1만 2천 명의 의료진이 생중계를 지켜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완벽주의에 갇힌 유럽 의료계를 흔든 한국의 선택, 그리고 한 아이의 생명을 지켜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로서 수많은 생명을 다뤄왔지만 제 아들 마티스가 태어난 순간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마티스는 태어나자마자 얼굴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황달이 심각한 수준이었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희귀 간혈관 폐색증. 의학 교과서에서나 봤던 질병이 제 아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의료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저 역시 그 시스템의 일부였고 완벽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 앞에서 그 완벽함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동료 의사들이 차가운 수치만 늘어놓더군요. 성공률 99.7%, 실패율 0.3%. 하지만 그 0.3%의 실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기계처럼 정밀한 계산이었지만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결정이었죠. 독일로 갔습니다. 베를린 의대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헬레나, 이건 너무 위험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는 게 맞다. 프랑스 파리의 소아외과 권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명의까지 만났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유럽 전체가 제 아들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던 의료 시스템이 한 아이의 생명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던 시스템이 오히려 생명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밀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수치로 계산된 안전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 의료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는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스웨덴의 완벽주의가 놓친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논문 더미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논문을 읽었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없었어요. 그때 한 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이식 성공률. 한국이 세계 1위.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한국이라고요? 의료 분야에서 한국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IT 강국, 반도체 기술의 선두주자, 그리고 K-팝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한국은 최신 전자기기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니었나? 제 머릿속에는 삼성, 스마트폰과 방탄소년단만 떠올랐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당연히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해왔어요. 특히 스웨덴, 독일, 프랑스가 세계 의료를 선도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서울 아산병원 99.2% 성공률이라는 수치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스웨덴이 연간 5건의 소아 간이식을 하는 동안 한국은 300건 이상을 해낸다는 거였거든요. 정밀함을 자랑하던 우리가 오히려 경험에서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메이오 클리닉보다도 캐나다 토론토 아동병원보다도 한국의 성공률이 높다는 거였어요. 세계 최강 의료국이라 불리던 나라들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철학의 차이였어요. 스웨덴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보다는 경험을,
안전성보다는 가능성을 택한 결과였죠. 저는 즉시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한국의 성공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병원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헬레나, 한국이라고? 자동차나 휴대폰 만드는 나라에서 의료기술을? 그건 좀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니에요. 직접 보세요. 저는 논문을 펼쳐 보였어요. 서울 아산병원 연간 300건 이상, 성공률 99.2%. 우리가 연 5건 할 때 그들은 300건을 해냅니다. 통계 조작일 수도 있잖아. 아시아 논문들이 다 그렇지 뭐. 병원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의학저널 논문들도 보세요. 하버드, 존스홉킨스에서도 한국 기법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긴 설득 끝에 병원장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한번 연락해 볼까? 마침내 얻어낸 승낙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긴급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제 아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스웨덴 전체가 포기한 수술을 과연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24시간도 안 되어 답변이 왔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48시간 내에 전문의를 파견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회의와 계산으로 시간을 보내던 스웨덴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밀함만 따지던 스웨덴 의료진과 달리 한국은 생명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제 아들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48시간 후 김포공항에서 한국 의료진이 출발했습니다. 김도현 교수를 비롯해 5명의 전문의가 저희 아들을 위해 스웨덴으로 향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회의로 끝날 일을, 한국은 비행기로 응답한 거였죠. 스톡홀름 아를란다 공항에 도착한 한국 의료진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키가 큰 김도현 교수가 먼저 내렸는데 12시간 비행에도 불구하고 정장은 여전히 단정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피로는 보였지만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티스를 보고 싶습니다. 김도현 교수의 첫 마디였어요. 인사말도 피로 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환자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진찰은 이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마티스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스웨덴 의사들이 수치와 데이터에만 의존했다면 이들은 직접 만지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검사하는 동안 스웨덴 의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정도 장비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까? 우리도 못하는 수술을 정말 성공할 수 있겠어? 입으로만 된다고 하면 뭐해? 실제로는 다르지. 김도현 교수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48시간 내에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스웨덴 의사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만 김도현 교수의 다음 말이 그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케이스를 200번 이상 성공시켰거든요. 스웨덴 의료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신들이 포기했던 수술을 한국 의사는 경험까지 갖추고 가능하다고 단언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한국 의료진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거든요. 완벽함을 추구하던 스웨덴과 달리 이들은 생명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수술이 유럽 전역에 생중계된다는 거였어요. 12개국 15,000명 이상의 의료진이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남편 닐스가 불안해했어요. 자신의 간 일부를 마티스에게 이식하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마티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하지만 김도현 교수의 답변은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은 재생됩니다. 수술도 성공할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어요. 아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간단하지만 강한 신념이 담긴 말이었어요. 닐스도 그제야 마음을 편하게 가졌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마티스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생후 6개월도 안 된 작은 아이가 이런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9시간의 긴 여정이었어요. 중간중간 나오는 소식들이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혈관 연결 중, 간 이식 진행 중, 생체 징후 안정적.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럽 각지에서 온 연락들을 받았어요. 독일 의사는 이런 수술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프랑스 교수는 예술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김도현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환했어요. 9시간의 긴 침묵을 깨뜨린 한마디. 마티스.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의 간이 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9시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스웨덴 전체가 포기했던 수술을 한국이 해낸 거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마티스를 보며 저는 감사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용기와 철학으로 연결된 수술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손길이 제 아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준 거예요. 수술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티스가 눈을 뜬 거예요. 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3일째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티스가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스웨덴 의료진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회복 속도가 가능하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김도현 교수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말했어요. 한국에선 이게 보통입니다. 마치 점심 메뉴를 물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답하더군요. 그 담담한 톤이 오히려 스웨덴 의사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병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군요.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수석 간호사는 무릎을 꿇으며 마티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마티스. 우리가 너를 포기하려고 했었어. 그러면서 한국어로 고마워라고 말하려고 애쓰더군요. 발음이 어눌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대하는 철학 자체가 달랐던 거죠. 손이 아닌 마음으로 치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티스의 회복 속도는 계속해서 스웨덴 의료진을 놀라게 했어요.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2주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동료 의사가 물었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같은 기술을 써도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했죠. 그 차이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마티스의 사례가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뤄졌습니다. 스웨덴이 포기한 수술, 한국이 성공시키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웨덴 의료협회는 한국과의 협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협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착각했죠.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다른 나라의 발전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국 의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스웨덴 의료계 역사상 처음 있는 공개 사과였어요. 지금까지 자만해왔던 시스템을 완전히 돌아보게 된 거죠. 정밀함만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서울 연수 프로그램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기술보다 용기를 배우고 싶다는 게 그들의 공통된 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보냈는데 한국은 그 시간에 생명을 구했네요.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랑스 의료협회도 서울 아산병원과 정식 교류를 제안했어요.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까지 유럽 전체가 한국의 의료 철학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 역시 변했어요.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완벽주의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정밀함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향한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 동료들과의 회의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수치와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황과 가능성도 함께 논의합니다. 한국식 접근법을 배운 결과였죠. 정밀한 스웨덴이 인정한 한국의 생명 철학이라는 신문 헤드라인을 보며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두 나라의 의료 교류에 기여한 거니까요. 마티스 덕분에 유럽의 의료진들이 새로운 철학을 배우게 됐습니다. 완벽보다는 최선을, 계산보다는 용기를 택하는 법을 말이죠. 마티스가 돌이 되던 해, 저희 가족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분들께 직접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죠.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김도현 교수를 비롯해 수술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마티스를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병원 측의 답변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마음 잘 받겠습니다. 꼭 다른 생명들을 위해 쓰겠어요. 단순한 기부금 접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수를 받겠다고 정식으로 신청한 겁니다. 기술보다 사람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6개월간의 연수 기간 동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열정과 헌신을 직접 보고 느꼈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한 한국 의사가 답했어요. 환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지 늘 생각해요. 그 말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치료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 그게 한국 의료의 힘이었어요. 연수를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생명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마티스가 가져다준 변화였습니다. 지금 마티스는 건강한 5살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스웨덴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고 웃고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작년에 마티스가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나를 살려준 분들한테 인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몇 달 후 마티스가 제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할 수 있어. 그리고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5살 아이가 생명의 은인에게 전하는 첫 한국어였거든요. 그리고 마티스의 사례는 스웨덴 의학 교과서에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식 간이식 기법이라는 제목으로요. 이제 스웨덴의 의대생들이 한국의 의료 철학을 배우게 됐어요. 스웨덴 대학들이 한국형 수술 기법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까지 함께 가르치고 있어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저 역시 이제는 다른 의사가 됐습니다. 어려운 수술 요청이 오면 먼저 가능성을 찾아봐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기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마티스와 비슷한 상황의 아이를 만났어요. 부모가 절망하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도전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은 마티스가 저에게 가르쳐준 진리였어요. 생명 앞에서는 완벽한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한국 의료진이 스웨덴에 남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대하는 철학을 수출한 거였습니다. 이제 스웨덴 의료도 한국과 함께 더 완성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마티스를 보며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이 작은 아이가 두 나라의 의료 교류를 이끌어냈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생명 앞에 경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의료진들이 생명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마티스처럼 희망을 잃었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선물하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마티스가 남긴 기적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책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